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야는 투표율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여야가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합의안이 나올 경우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만간 7%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에 의존해 부동산을 산 이른바 영끌족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돼지 농가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긴급 매몰 처분이 시작됐습니다. 가뜩이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본투표 이전에 사전투표를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길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걸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여야 유력 후보들도 한 표를 호소하면서 사전투표에 나섰는데요. 자, 격전지 최종 성적표는 어떻게 될까요? 여야 정치인 두 분과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사전투표 여야 모두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 최영두 의원님은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네, 어제 사전투표 하라고 동의해놓고 아침에 국회에 와서 못했습니다. 내일 중에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에 이제 하실 예정이시고 네, 이소영 의원님은요? 아침에 했습니다. 아침에 하셨군요. 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데 실시간 사전투표율은 지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높은 이런 상황인데 이건 아까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전투표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 자체는 이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제 본투표율이 얼마나 나올까 아니겠습니까? 2018년이 60.2%로 가장 높았는데 이보다 높아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 당은 이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아져야 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역 시도지사라든가 또 시장 군수 선거 같은 경우 보면은 현재 그 민주당 시장도지사 그리고 민주당 시장 군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구청장까지 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변단체라든가 또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굉장히 그 조직표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야 그 조직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투표율이 낮으면 오히려 지금 현재 현직 단체장이 정당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투표율이 저희들은 한 60% 이상 되어서 이번에는 60% 이상 되면은 많은 지역에서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듯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겠지만 만일 그보다 투표율이 떨어질 경우에는 역시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이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확실한 그 조직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직표가 그 대충 언론에서도 한번 해보니까 한 전국의 자치단체장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40만 명 됩니다. 40만 명. 네, 상당히 큰 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역시 지역선거, 지방선거는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기도 했지만 투표율이 높아야지만이 그런 조직표, 그러니까 현직 단체장 프리미엄 같은 것을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라기보다는 투표율이 높았으면 높아야 좋겠다, 한다. 높아야 한다 이런 바람을 한국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소영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투표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네. 이제 전망을 물으신다면 사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이라고 하는 거는 50%에서 60% 사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통계를 보여왔고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후에는 50% 중반대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60%까지 갔는데요. 그 투표율이 전국을 이제 뒤흔들 만한 핫 이슈가 있으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계속 투표율 자체는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2010년에 그 무상급식에 쟁점이 붙어서 전국 이제 지방선거가 요동을 쳤던 무상급식 선거, 그리고 지난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진행이 되면서 묵직한 또 이슈가 있었죠. 네, 전국적인 이슈가 있었던 거에 비하면 이번에는 사실 이제 핫 이슈, 전국 이슈가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높아지는 투표율의 추이를 감안을 하더라도 2018년 정도 즈음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60% 전후에서 이제 나올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전망을 해주신 거고요. 관심 지역 주요 후보들도 첫날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여야 후보 오늘 아침 사전 투표 이후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심은 여론조사에 표현되지 않는 게 많다고 봅니다. 한강을 바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바로 이 한강변에 있는 용산을 찾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서울은 계속 뛰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 변화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사전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과연 올바로 된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또 일머리로 추진해 옮길 수 있는지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금방 평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의 승리가 경기도 정상화의 첫걸음이라 생각을 하고 경기도민분들이 내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경기도에서의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힘있는 정부 여당 후보로서 제가 꼭 승리를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요 후보들 발언 듣고 오셨는데 투표하면 이긴다. 여야 모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최영두 의원님은 조직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소영 의원님, 투표율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진보 세력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통념이 있었고요. 근데 최근 수년간 그 공식은 저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투표율 자체가 높다고 해서 어떤 특정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장에 나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 양 정당 모두 우리의 지지층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네, 최영두 의원님께서 지방선거의 조직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것도 조금은 옛날 얘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작년 4.7 재보궐선거를 이제 비추어서 보면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에 아마 한 군데 빼고 모든 구청장이 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0% 넘게 저희가 굉장히 크게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민심이 조직표에 좌우된다라기보다는 정말 아주 냉철하고 무서운 것이 민심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각 정당이 겸허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심이 조직표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민심이 작동하려고 하면은 한 60, 70% 가까운. 그래서 저희들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는 한 60%가 매직 넘버다. 60% 되어야지만 정말 민심이 제대로 작동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 투표율인데 저희들은 그 이상 되기를, 그래서 사전 투표, 물론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자들 중에서는 사전 투표가 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 감시, 투개표 감시를 좀 더 철저히 하면서 투표를 올리는 것이 정말 민심을 제대로 보여주는 길이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사전 투표는 내일까지 진행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본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자, 일단 공표 금지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들로 직전의 민심을 좀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지상파 3사에서 분석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판세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9곳, 민주당이 4곳에서 우세, 그리고 4곳의 접전 이런 양상이거든요.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이렇게 네 곳은 접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네 곳 가운데 여기는 우리가 가져올 것 같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이소영 의원님. 거기에서 빠지는 지역에서는 너무 서운해할 것 같아서 네 곳 모두 특정 지역을 제가 거명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도에 소속된 의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도의 이제 분위기와 민심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뭐 GTX 문제를 비롯해서 정말 가지고 있는 현안이 많은 곳들인데 우리 경기도민들이 실제 우리 삶을 누가 개선하고 바꿔줄 것이냐, 30조 원 가까이 되는 경기도 예산을 누가 더 잘 쓸 것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롭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냉철하게 보고 계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도는 조금은 낙관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 곳 중에서 경기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뭐 의지로도 들리는데요. 자, 최용대 의원님. 예, 이번 선거 경기도가 이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큰 지방 광역단체입니다. 이 자치단체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상징적일 뿐 아니라 특히 이번 선거는 김은혜 후보라고 하는 아마 당선된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민선 여성 가장 큰 광역단체에서 이제 단체장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나라에서도 메르켈이라든가 대처 같은 큰 여성 정치인의 단체, 유리천장을 이제 새로 뚫는 큰 기록을 만들 것이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 최근에 경기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가장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과거 이제 우리 당 지사일 때 보면은 사실 남경필 지사 때 협치도 했습니다. 협치도 하고 굉장히 성장이 높았던 데 반해서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좀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3시 집계 시도별 사전투표율이 들어왔는데요. 전국 투표율은 지금 3시 현재 7.3% 보이고 있고요. 가장 투표를 많이 한 지역이 전남 지역이고요. 가장 적게 한 지역이 지금까지는 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전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본투표에서 또 많이 하시고 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쭉 지켜보셔야 될 이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 어제 민주당 유세 과정에서 여론조사 다 틀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던데 새 정부 출범 직후기 때문에 사실 구도상 민주당에 불리한 건 맞는데요.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좀 결과가 다를까요? 일단 뭐 여론조사가 다 틀린 건 아니죠. 다 틀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라고 하는 거에 이제 특성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지방선거는 지금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도 너무 어려워하시는 바와 같이 사람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네. 뭐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너무 이제 그 많은 사람을 선출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한꺼번에 여러 개의 항목을 물어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질문이 복잡해지고 중간에 전화를 끊은 분들은 다 결과에서 배제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의 내용과 실제 투표 결과의 내용이 다른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지방선거고요. 또 아무래도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는 낮다 보니까 여론조사에는 응했지만 투표장에 가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왜곡도 발생하는 거고요. 또 최근에 사실 뭐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경기도의 경우에 이제 몇 개 여론조사를 보니까 샘플 수가 800명이더라고요.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하게 큰 광역자치단체에서 800명한테만 전화를 걸어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 거니까 이제 경향성만 참고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죠. 뭐 절대적이다 또는 확실하다 이런 믿음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인구가 더 많은 미국에서도 표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게 다 보정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다 뭐 비슷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있어서 이건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중요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박지원 위원장의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 그리고 586 용태론 이거 가지고 약간 당내 진통이 있었는데요.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금 전에 민주당 후보들께 사과드린다.
충분히 상의를 못하고 회견을 했다.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이 지금 부족해서 윤호중 위원장께도 사과를 드린다. 자, 윤호중 위원장과 좀 각을 세우기도 했고 회의 시간에 좀 큰 소리도 났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요. 윤호중 위원장께도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 젊은 민주당 내걸고 세대 교체 깃발 들어서 정치를 혁신하겠다. 자, 이런 기자회견 박지원 위원장의 페북글이군요. 박지원 위원장이 페북에 정치를 바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이러면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비대위원이시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제가 어제 박지원 위원장하고도 뭐 길게 대화를 했고 윤호중 위원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 두 분의 이견 쟁점은 없습니다. 네. 지금 일단 지방선거에서 그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후보들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다 해야 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도 네. 일치하고요. 그래서 그 지방선거 이후에 당에서 쇄신과 혁신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무런 이견이 없는 상태인데 아마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그것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어떤 시점과 방식에 대한 이제 작은 이견들이 있었던 것인데 당연히 그거는 이제 본질이 아니고 큰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박지원 위원장께서 저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또 후보들의 입장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사전투표 끝나고도 좀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진통을 너그럽게 봐달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당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쇄신해야 된다. 여기에는 대부분 공감하는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이 부분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지금 오늘 박지원 위원장 사과도 보면은 후보들에게 사과를 했고 민주당 지금 지방선거에 나선 그리고 충분히 상의를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한 거거든요. 저는 박지원 위원장을 일단 먼저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네. 어제 그제 최근에 나온 어떤 입장문에 대해서도 옳은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희망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문제와 환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진단하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치료 스케줄을 그리고 치료 방식을 정해서 치료하는 이제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저는 최근에 박지원 위원장이 제기한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민주당이 극복해야 되는,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영양을 먼저 공급할 것인지, 환부를 먼저 도려낼 것인지, 무언가 혹을 뗄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은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당을 바꿔나가고 혁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하는 입장을 전제로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상호 의원이 특정 세대를 통으로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 정합성도 떨어지고 이건 온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자, 이 586 세대에 대한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전반적으로 이 얘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금 사실은 2030 세대에 대해서 5060 세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그 세대 간의 문제, 그래서 일찌감치 우리 사회학계에서는 지금 이런 그 불평등의 세대라는 것이 큰 이게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도 박지원 위원장이 왜 갑자기 저렇게 사과를 할까? 그러면 그 사과의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관심이 도대체 박지원 위원장은 왜 지금 뒤에 누가 있나 이제 이런 게 막 의구심이 이제 많지 않았습니까? 뒤에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누가 있다 보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박지원 위원장의 이야기는 사실 어느 정파, 어느 정당이나 다 기담아 있더라 할 대목이 많습니다. 내로남불, 팬덤 정치. 특히 이제 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아마 성희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최근에 무슨 최모 의원의 무슨 또 발언 파문 또 지금
뭐 출당시켰습니다만 민주당 중진위원회 지금 성범죄 이런 것들이 지난 그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악몽을 되돌릴 만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덜 패배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좀 불씨를 남기기 위해서 이제 아마도 무슨 누구랑 상의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뜻밖의 이게 세대 교체 문제에 맞물리면서 민주당의 586들이 발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167명인가에 170명 가고 분석을 해보면은 60년대생이 64.1%입니다. 그다음에 50년대생이 17.4%. 이게 60년대, 50년대 세대가 합치면 이게 80%를 넘습니다. 우리 이소영 의원님 같이 이런 참 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좀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의 역대 지지는 사실 40대라든가 그러니까 80년대생 이런 쪽에서 많거든요. 70년대생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 지지 세력과 또 현재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은 상당히 그 비율이 다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큰 그 불씨가 돼가지고 갑자기 논란이 좀 이상하게 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는 민주당 내부끼리는 내분을 봉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의아한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과연 그러면 왜 그럼 그런 사과를 했으며 그렇게 했으면 그걸 개선하겠다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갑자기 사과한 사람이 잘못했다. 사과할 때는 그 사람이 꼭 사과할 주체인가? 뭐 그 박지원 위원장이 뭘 잘못했는가 이런 데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보태자면은요. 일단은 뭐 제가 비교적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뭐 박지원 위원장 뒤에 누가 있다 뭐 그런 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마 뭐 그 분의 그런 발언과 용기를 좀 폄하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 박지원 위원장이 국민들이나 후보들한테 이제 사과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어제 저한테도 했던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제 사전 투표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이나 목소리가 좀 전면에 드러나고 그게 이제 빛나야 되는 상황에서 묻혀버렸다. 네, 그게 이제 묻힌 거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나 미안함을 어제도 저한테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문제 의식의 본질과 요점 자체는 너무나 유효하고 정확하고 또 옳은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지금 지방선거 과정에서 아주 심도 깊게 당장 논의되긴 어렵겠지만 뭐 지방선거 끝나고 정말 많은 논의와 결단 이런 것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586 용태론에서의 586은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그걸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번의 숫자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586 용태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의 핵심은 뭐 나이가 얼마인 사람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상징인 것이죠. 정체된 모습 그리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태도 그것을 버리고 거기에서 결별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학번이나 나이로 치면 586에 해당하지만 뭐 국회의원 중에서 여야가 인정하는 정말 아이디어 계속 새로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와 학번만으로 어떤 정치인을 재단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상징과 함의를 좀 정확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범한 말씀입니다. 저도 586을 한꺼번에 물릴 뻔했는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학번 단순한 숫자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뭐 뒤에 누가 있냐 앞서 얘기해 주셔서 아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박지원 위원장이 사실 이재명 위원장이 영입을 한 인물이고요. 사실 박지원 위원장이 영입하면서 대선에서 민주당의 막판에 좀 많이 추격을 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더라도 의중이 좀 반영이 됐을까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추천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이 된 입구가 이재명 후보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건 이제 저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발언이나 입장이나 행보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하고 또 의견이나 입장이 달랐던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견제하는 모습을 보인 적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입구가 이재명 후보라고 해서 뭐 이재명이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오해고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내홍 상황 조금 짚어봤는데요. 어느 때보다 당내 화합 분위기가 좋아야 될 시점이라서 이런 부분도 아마 좀 고민 요소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뭐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갈등 지점이 하나 있죠. 자, 총리를 보좌할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두고 당정 갈등이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정원 국무조정실장 내정 관련해서 논란 여전한데 대통령 임명 방향하실 거라고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을 충분히 대통령과 국무총리께 전달했기 때문에 두 분이 수기 끝에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인데 한덕수 총리는 물러설 기미가 없고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드리면 공을 대통령하고 총리한테 넘긴 거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책임 총리로 이제 인정을 했고 책임 네. 총리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의 뜻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여당이 지금 비록 네. 국회에서는 소수당이긴 하지만 그 대통령실과 정부에 이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건강한 이제 긴장 관계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네. 지금 이제 당에서 걱정하는 것은 저분이 지난 정부 시기에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실패한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분인데 그분을 다시 쓴다는 것은 이 정부의 기조와 맞는 것이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당에도 많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제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이런 반대 목소리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무슨 의견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닐 테고 지금 아마 예. 관계라든가 공직 조직이라든가 또는 당내에서 저분이 이제 물론 굉장히 우수한 분입니다. 윤정원 실장이 굉장히 우수한 분이고 굉장히 그 공직에서도 우수성으로는 아주 타고난 분인데 그러나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관장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갑자기 국무조정실장이라고 한다면은 정부의 전 부처적인 정부의 핵심 어젠다를 조율하고 또 그걸 집행해낼 책임자 자리인데 맞느냐라는 것은 당연히 제기돼야 될 질문이고 네. 그 당에서는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총리와 당이 이 문제에서 그럼 총리께서는 왜 저분을 꼭 지명해야 됐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이 반대 목소리 다 듣고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총리 의견 존중하지만 여당의 문제 제기도 이해한다. 이 정도까지 반응이 나왔거든요. 이소영 의원님,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의아하게 상황이 느껴집니다. 의아하다. 왜냐하면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내각의 국무조정실장 인선에까지 이렇게 그 강한 폭언에 가까운 말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가. 이 총리를 보좌하는 자리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이분이 경제를 망치고 호의호식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제 표현까지 쓰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정말 윤핵관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까지 들 정도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책임 총리제도 굉장히 강조해 오셨는데 이제 한덕수 총리의 거의 첫 인선 아니겠어요? 본인을 보좌하고 합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뭐 선택을 한 걸 텐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총리하고 각을 세우는 모습을 초반부터 보이는 것은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여당이 소수당이긴 하지만 국회에서는 소수당이긴 하지만 여당으로서 정부라든가 내각이라든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초기에 상당히 아마 원내대표로서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예. 초기 내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부담스러울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런 건전한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러나 뭐 이게 정부 여당이 한 팀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묻고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최측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 보이기 어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윤핵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자, 이렇게 이소영 의원께서는 진단을 그런 해주셨는데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비판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야 모두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현안이 있고요. 이런 것만 다 보고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또 민심으로 반영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제 여성 장관 2명 그리고 차관급 1명 인선이 있었는데 모두 여성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운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 반발이 거셉니다. 박성원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내각 인사를 발표했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김승희 전 의원, 그리고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이 낙점됐습니다. 이번 인사 발표의 공통점 보시는 것처럼
3명 모두 여성입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보다 능력이었는데요. 그간의 인사 기조를 바꾸게 된 이유로 외신 기자의 질문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듣고 오시죠. Your cabinet nominees are overwhelmingly male. South Korea consistently ranks low among developed countries on professional advancement of women, and you yourself during your presidential campaign proposed abolishing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What role should a leading world economy like South Korea play in improving the representation and advancement of women, and what will you and your administration do to improve the state of gender equality in this country?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지적에 일부 공감하고 의장단 접견 자리에서도 참모의 조언을 통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러한 계기들로 남은 인사에서는 여성에 대한 안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교육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남성 후보자들로 최종 결재했다가 다시 여성 후보자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윤 대통령의 내각 발표에 대해 순발력이 보통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가시밭길이 예견되는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는 1988년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보건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2008년 첫 여성 식약청 국장 등을 거쳐 2015년 식약처장 자리에 오른 식품양리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20대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한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상대적으로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이면서 여성이고 동시에 전문성까지 갖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다시 문제가 되면서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건망증을 장관이 챙겨야 한다며 치매 초기 증상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또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 주치의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치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대통령 기억력을 좀 잘 챙기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승희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막말 정치인에 대한 내정을 즉각 처리하고 제대로 된 후보를 새롭게 인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복지위 소속인 강병원 의원도 SNS를 통해 아파찬스 정호영관이 막말 김승희가 왔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는데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장차관급 3명을 모두 여성으로 지명한 건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려는 강한 의지라며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 국정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본격적으로 일정을 정리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명되자마자 야당의 반발이 격렬해지고 있는 만큼 정호영 전 후보자 못지않은 청문회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석원 앵커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 대통령의 여성 장관 지명에 대해서 순발력이 보통이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자 김승희 의원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짚어보고 큰 틀에서 여성 3명이 지금 박석원 앵커 리포트에서 보시면은 좀 중간에 바뀐 것 같아요 여성으로.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3분 후보자에 네.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요.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태도를 바꾸는 것은 저는 좋게 보입니다. 예. 좋게 보이고 그 내각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별이나 나이나 재산 정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경험이 다르고 시각과 마인드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무회의를 하게 될 때 한 연령대 우리 지금 윤석열 내각이 서호남 서울대 50대 네. 남성 정부라고도 이제 평가가 됐었는데 남성 50대 서울대 이렇게만 모여 있다라고 하면 그 시각과 마인드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가 없겠죠. 네. 국민의 입장과 시각은 너무나 다양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각의 다양성 굉장히 중요해서 선진국에서는 성별, 연령, 인종까지도 예. 다양성을 굉장히 추구하고 심지어 외국에서는 상장회사 이사회에서도 여성 비율을 법제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4월 달에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발표됐을 때 저는 사실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에 여성이 단 3명밖에 없었고요. 또 차관급 인사는 총 41명인데 그중에 2명을 제외하고 전부 남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성 비율이. 그래서 저는 정말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 이런 지적을 받고 태도를 변화하고 입장을 바꾼 것은 저는 칭찬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적에 바로 반응을 한 부분은 칭찬해 줘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 기억력 얘기하면서 그 치매 초기 증상 이 발언 당시에도 문제가 좀 됐었던 이런 발언인데요. 당시에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건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많은 부분 그 전후관계가 드러날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앞뒤를 자르고 보면은 좀 이상한데 물론 대통령을 비판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죠. 당시에 김성희 의원이. 그런데 그 지금 뉴스에도 안 나왔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당시 언론 보도에 대통령 기록 전용관을 예산을 만회를 반영해서 설치하겠다고 했던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죠. 불같이 화를 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를 들면서 김성희 당시 의원이 그런데 그 대통령 기록관의 그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그 의사봉을 뚫은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했던 일을 지금 모른단 말인가?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상황을 빗대서 한 말이다. 상황을 빗대면서 다음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국민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80대 치매 돌봄 이런 그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문제를 이제 제기했던 과정에서 대통령을 쭉 비판하면서 특히 대통령 기록 전용관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인데 그건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30초 남아서 이소영 의원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저는 저 발언의 실제 영상을 처음 봤는데요. 저거는 뭐 두둔하거나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막말이 맞죠. 대통령의 어떤 뭐 잠깐의 기억을 못한 문제를 가지고 뭐 치매를 운운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라라고 하는 게 그 상식적인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실제 능력이 있는 분인지 또 저런 발언이 장관의 결격 사유인지 여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 논란과 능력 두루두루 좀 청문회에서 살피겠다. 자, 민주당 의견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부는 저 광화문에 정부종합청사에 좀 있고 한 달 정도 그랬습니다. 제가 접촉해갖고 그 어저께 영화방송에서 청와대 맡아드리겠습니다. 진대하는 분 소박하고 아름답다. 실용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그러려고 이전을 한 겁니다. 청와대는 하여튼 뭐 정원이 잘 돼 있으니까 한번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 아직 당첨이 안 되신 분이에요. 조금 지나면은 정부 청사도 지금 보시면 아까 대통령께서 보셨듯이 올해 12월 정도면 이제 그런 완료가 돼서 12월 정도. 특징은 이 건물의 특징은 그 효율적 공간 배치가 됐습니다. 자율자석제 등을 통해서 좀 더 좌석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무원들도 자율자석제를 그런 부분을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부처 쪽에 이제 제가 권고를 해서 새로운 시도를. 컴퓨터도 있고 자료도 있고 할 텐데. 업무 성격에 클라우드 대통령이 클라우드 성격으로 되기 때문에 종이 문서는 가급적 없애고. 그럼 다 어디 세종에서 사지나? 네. 그래서 자리가 좀 비좁은 것 같다. 아니 이 국제개발협력국은 여자분들이 더 많이 계시네. 세레머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제! 이거 끼니까 선거 운동하는 거. 그래. 자, 이거 뭐 이거. 자, 우리 도약하는 대한민국. 그래. 젊은 공무원들에 대한 내용들이 가서 공직 사회에서 세계관을 소통해서 그걸 그리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어요. 동호회는 별로 안 좋아하지. 건대사 하면은 술 마실 시간이 줄잖아. 자, 우리가 오늘은 5월의 끝자락에서 완연한 늦봄을 만끽하기 좋으셨죠. 하지만 오후 한때 강원 중남부 지역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이 한낮에 29도, 남부지방은 대구가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경북 남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영동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사고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5도, 광주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30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오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때이른 더위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